저는 일단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욕심을 자제하시라고 이제 권하는 건데, 알트코인이 재밌잖아요. 또 하나는 알트코인의 기능이 그 많은 금융 혁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데도 있고, 앞으로는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쓸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디파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효용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래거나 RWA래거나 이런 것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자를 받으려면,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달러 이자를 받으려면 이걸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는 건 소유권이 지금 전혀 없어요. 전쟁이 나고 그러면 대부분의 은행은 다 동결을 합니다. 결국 이 돈을 내가 찾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건 내 지갑 속에 있는데도 매월 혹은 매일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그런 의미에서 전쟁 등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비트코인 같은 게 선호되는데, 이제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 부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만 압류한 게 아니라 부호들의 재산도 다 압류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압류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을 동결시켜버리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그렇게 동결이 돼. 그런데 이제 나온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내가 직접 내 지갑 속에 갖고 있는데도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화폐 세계를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분야인데, 이게 지난해 말 거의 모든 매체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꼽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분야가 아주 폭락세를 맞아서 한 50% 내지 최근 한 달 사이에 심한 거는 95%까지 폭락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편해. 에이전트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너무나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게 아주 급상승하는 통에 가격이 너무 올랐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거품이 막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관심 받는 분야가 바로 탈중앙금융. 이거는 아마 중간 은행을 없애니까 이 중간 마진이 이제 다 그만큼 절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통금융에 비해서 탈중앙금융이 발전할 수뿐이 없는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루나 사태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정상 단계로 들어서면서 아마 디파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RWA 분야입니다. 블랙록 대표 레리 핑크도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변화되고 있고, 특히 2030년경에는 이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커진다고 그랬어요. 16조 달러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미국의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총 합이 6조 8천억, 16조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지금의 지폐들은 죄 없어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되는데, 이게 CBDC, 곧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CBDC를 쓰게 될 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폐가 없어지고 CBDC 시대가 도래할 텐데,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CBDC 쓰지 않겠다.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치열한 경쟁 같은 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 대치에서 앞으로 변할 미래 통화의 세계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누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 저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치 상승이 되는 비트코인 같은 거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갖는 과정, 즉 춘추전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가장 강력한 경쟁 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텔라. 이건 리플 업그레이드 버전 코인이에요. 실제로 리플을 만들었던 메칼랍이 다시 만든 게 스텔라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개인용으로 특화되어 있고 일부 국가의 CBDC로도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이게 신뢰의 상징이에요. 비트코인은 해킹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 공개되는 기록 원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100만 개 약속한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발행이 되지 않는 반인플레이션 암호화폐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아주 탁월한 걸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여러 방면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FT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제 디파이 같은 데도 쓰이고 해서, 과거에는 단순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타고 상거래 결제에도 쓰이고 등등, 즉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이 하는 기능을 이제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도 더 넓어질 거고, 이더리움 같은 거는 잘 알다시피 최초로 스마트 컨트롤을 탑재해서 디파이라는 산업을 탄생시킨 암호화폐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6단계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는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레이어 2 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싸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처리 속도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코인이고,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빈코인이라거나 데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인들, 혹은 이 창업자들이 옛날 퀼컴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는 사가 휴대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499불에 일반인들에 팔았는데, 이 휴대폰을 사면 거기에 몽크나 이런 민코인들을 껴주는데 그 가치가 599불이 넘어. 그러니까 오히려 휴대폰을 사면은 산 사람이 100불을 벌어. 이런 시스템으로 이 암호화폐에 특화된 자기 생태계 휴대폰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기존 화폐 시스템을 해결하는 그런 용도의 암호화폐로 앞으로 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죠.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 그 대상이냐면, 비트코인이 탄생된 목적 자체가 현대의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교란을 일으키는 통화 시스템 때문에 이게 세상에 나온 거예요. 즉 한마디로 기득 통화금융 세력들의 욕심 때문에 현재 금융자본주의가 어떤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자산으로 불로소득을 하는 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은 월급 인상이 인플레이션 수준 정도예요. 한 3-4% 된다는 거. 그런데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불리는 사람들은 평균 한 15% 내외예요. 그러면 3%와 15% 누적이 되면은 이게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굉장히 늘어나요.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중산층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제는 40%뿐이 안 돼요.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는 계속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과 통화 교란을 방지해서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나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는 세계 화폐로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그러니까 현재의 금융 자본주의가 인류의 자정 능력으로 이게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암호화폐 등장하는 게 어떤 시대적인 필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한 나라의 패권적 통화는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환율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패권 전쟁화돼서 결국은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케인즈서부터 다 주장하는, 결국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화폐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아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통화,
그 자리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통화들이 결국은 어떠한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내재적인 모순 같은 거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주주자본주의나 플랫폼 경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거한 프로토콜 경제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주자본주의가 나온 이후로 근로자들이 갖고 가는 목보다는 주주가 갖고 가는 목이 훨씬 커. 그리고 또한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플랫폼 빅테크들은 거의 모든 수익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콘텐츠를 생산한 개인들, 회사의 근로자들, 그 회사를 발전시킨 소비자들, 그 회사에 기여한 지역인들 모두가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진 지금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문제들을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뒤에 그래프를 보면 이게 2017년도에 연준이 발표한 거예요. 여기 보면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는 계층은 차상이 1%뿐이 없어요. 차상위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나머지 국민 90%는 소득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 건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여기 보이는 내용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갖고 가는 이런 사회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명이 나머지 9명보다 소득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9명은 그들이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써요. 저축력이 크지 않아. 근데 소득의 50% 이상이 한 명한테 몰리면 이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들어간 소득 50%는 곳간에 잠겨서 사회로 환류돼 나오지 못해. 그러면 사회에서는 수요가 부족해서 불경기나 공황을 맞을 뿐이 없어요. 이게 현재의 우리 금융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편중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냐. 미국 같은 경우도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거의 40%, 차상위 9%가 한 37%. 그래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7% 정도 갖고 나머지 국민 90%가 나머지 23%를 나눠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위 50% 정도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한마디로. 미국 전체 자산의 1.4%를 미국 국민 절반이 나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옛날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닥치면은 통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덮어서 문제를 가릴 수 있었는데 저번과 같은 팬데믹 사태가 딱 터지니까 그때는 통화정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의 거의 3분의 1을 이 하위 50%의 국민들한테 그들의 구자에다 다 직접 쏴줬습니다. 그래서 하위 50%의 붕괴를 막았어요. 즉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그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하니까는 통화 정책으로 안 되고 이제는 재정 정책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되고 그나마 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금융자본주의가 일종의 포용자본주의로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무슨 포퓰리즘이니 공산주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 게 지금은 싹 들어가고 기본소득이 당연한 걸로 생각될 정도로 이제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재정정책으로 서민들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 지금은 뭔가 금융자본주의 틀이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키울 수 있어요.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 영역 챙겨보는 습관과 관심 영역을 조금씩 이제 넓혀서 그러한 사고적인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공부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같은 것도 결국은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다 보면 자연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평소에 그 분야를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면 내가 투자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책을 하나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책을 쓰시면 더 좋고 설사 책을 못 쓰더라도 그런 관심을 갖고 그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투자하시건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시건 아니면 지금 나오는 뭐 에이전트, 디파이나 게임파이나 어떤 분야에든지 일단 그 분야의 코인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가급적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에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은 한 30% 범위 내에서 그거는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적립식 장기 투자하는 건 그건 그냥 적금 들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은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변동성이 많은 기타 알트코인을 할 적에는 정말 여기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